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취업 선배입니다. 네, 오늘은 대학생들이 반도체 취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탑 20, 20개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취업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까지 준비를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고,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받아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한 20가지만 뽑아가지고, 네,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는 반도체 취업에 유리한 전공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뭐 다양한 전공들이 있죠. 뭐 전자전기 쪽이라든지 뭐 재료, 화학공학, 그리고 뭐 물리라든지 화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전공이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 하지만 직무마다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회로 설계는 전자 쪽이죠. 그러니까 다른 걸 전공을 하셨더라도 설계 같은 거를 공부를 하셔 가지고 복수 전공이나 하셔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회로 설계는 좀 제외하고라도 공정 설계는 전자 쪽이 저는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진 하는데, 그 공정 설계 내에서도 다양한 업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자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전자 쪽이실 것 같고, 인테그레이션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양합니다. 뭐 기계도 계시고 화학이 화공, 물리, 재료 뭐 다양하게 계시는데,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은 다양하다. 그리고 이제 뭐 품질 쪽 보시는 분들, 품질이 사실은 뭐 소자 쪽이랑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인데, 품질은 전자전기 쪽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입사할 때 그 허들을 넘는 부분만 제외한다고 하면은 입사해 가지고 다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학부 때 그 지식이 얼마나 될 거냐. 뭐 석사도 물론 2년 동안 다양한 연구를 하시겠지만, 전공과 이 업무가 완전히 얼라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유리한 전공은 아마 없지 않나. 그러니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셨을 거고, 관심이 있으신 분야를 선택을 하셨을 거고, 그거를 내가 얼마만큼 깊이 공부했느냐를 보여주시는 그 정도지, 그걸로 인해서 뭐 유리하다, 뭐 불리하다라는 전공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학점은 어느 정도 되면 될까라는 질문인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뭐 3.9인데 재수강해서 4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뭐 4.09인데 재수강해서 4.1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 정도 차이는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바에는 다른 거에 에너지를 쏟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에는 한 3.5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뭐 4.0을 넘으면 '그래 공부 정말 열심히 했구나.' 하고, 3.5에 뭐 동아리나 다양한 무슨 경험들, 그리고 이제 뭐 프로젝트들 이런 걸 참여했다라고 하면 3.5도 무난했는데, 저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 학점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저도 자주 들었는데, 학점이 포화 상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유리하냐라고 하면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한 4.0 정도는 되면 유리할 거고, 한 3.8 정도는 돼야 '내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뭐 물리과, 화학과, 기계 쪽도 취업이 가능하냐인데, 대부분 물리 전공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변에서 보면 전자전기 쪽과 어느 정도 뭐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리 쪽은 복수 전공을 많이 하시고, 화학과는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순수화학 쪽은 뭐 아무래도 뭐 소재나 그런 뭐 케미컬 쪽으로는 잘 아시지 않을까? 제가 순수물리화학과의 공부 내용은 본 적이 없지만, 아무래도 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시면은 좀 더 유리하실 것 같고, 화학과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리과는 그래도 종종 봤는데
화학과는 많이 못 봤고 기계과 같은 경우에는 뭐 설비 쪽이라든지 그리고 CMP가 뭐 케미컬 메캐니컬 폴리싱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마 공정이기 때문에 기계과 많이 가신다고 들었고 공정 설계 쪽도 기계과가 일부 계시기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은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되냐?" 이 반도체 쪽 자격증을 저도 좀 많이 알아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보안이라든지 그 설계 쪽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설계 쪽은 아무래도 뭐 사용하는 툴이나 언어 같은 것들이 뭐 학부에서도 많이 쓰고 석사, 박사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회로 설계 같은 경우에는 좀 논외지만 공정 기술이나 공정 설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우던 게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지식으로 쓰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반도체 쪽은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되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없지만 저는 기사 같은 거는 음 이게 본인이 노력하신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젠 저희가 하나만 준비하면 리스크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깐 두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하시고 그 뭐 하나는 뭐 반도체 기업을 파신다고 하면 두 번째로는 뭐 다른 산업이나 네 자격증을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거를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대신에 그 약간 생뚱맞은 기사나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괜히 썼다가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깐 "이거 뭐 딴 데 가려고 이거 하셨던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질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준비는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오픽이나 토익 같은 거는 "얼마나 필요하냐?"라는 질문인데 뭐 이거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점수겠지만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픽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IM1은 쪼끔 약한 것 같고 'IM2 이상이면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새는 토익은 거의 뭐 자격으로 쓰진 않지만 800 점대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학부 연구생이나 인턴 경험이 꼭 필요하냐?"라는 질문인데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통해서 많이 들어보면 학부연구생 가기도 이젠 쉽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학부연구생이 할 수 있는 연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뭐 석사나 박사분들의 서포터 정도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인턴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인턴을 종종 받지만 인턴한테 뭔가를 어려운 일을 시키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 인턴 같은 경우에는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이젠 경험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거를 많이 이렇게 뭐 '접해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하면 좋겠지만 저는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학부연구생이나 인턴 자체에 TO가 적기 때문에 '하면 좋긴 좋겠다. 하지만 못했다고 불리할 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은 "석사까지 꼭 해야 되냐? 학사로 가능하냐?" 저도 학사 출신이기도 하고 이게 제가 학사 출신이기 때문에 "학사나 석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학사 입장이라 객관적인 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석사를 졸업하고 들어오시는 뭐 분이나 학사를 하고 오신 분을 비교를 해 놓고 보면 그게 이제는 그 학력의 차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개개인의 차이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깐 이 사람이 석사를 해서 잘한 게 아니라 '학사를 해도 잘했을 사람이다.'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 바이 사람이지 '석사를 꼭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지만 직무마다 특정 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석사를 우대하는 게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소자 직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석사하신 분들이 이 소재에 대한 공부나 깊이가 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설계 쪽도 아무래도 뭐 석사가 좀 더 경험치가 높기 때문에 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석사 뭐 박사 비율이 양산 라인이나 이쪽보다 높기 때문에 '좀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제외하고 면접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네 그런 거에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석사를 해야지, 학사를 해야지.' 그 문제가 아니라
학사를 졸업을 하셔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플랜 B, 내가 취업이 좀 잘 안 된다고 하면 석사로 내가 공부를 다시 한번 좀 더 해서 그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 물론 이 모든 전제가 '내가 진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박사까지 해야겠다.'라는 분들은 당연히 석사, 박사를 하셔야 되는 분이고,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이고, 공정, 소자, 설계, 장비 중 어떤 직무가 유망한가요? 뭐 반도체 관련돼서 산업이 팽창한다고 하면은 공정도 중요하고 소자도 중요하고 설계도 중요하고 장비도 중요한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글쎄요.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팹리스 회사가 좀 더 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파운드리 산업이 좀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메모리는 이미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외적으로 팹리스 회사가 더 많아져서 다양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설계를 바탕으로 그 파운드리 업체들도 좀 더 다양해져서 다양한 제품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라든지 국내에서 그런 다양한 협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유망하지만 저는 설계 쪽이 뭐 제 바람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설계 쪽이 좀 더 확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홉 번째 질문은 "공정기술 직무는 무엇을 하나요? 3 교대 근무를 하나요?" 일단 공정기술 쪽은 3 교대 근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것도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요새는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은 교대 근무를 하지만 실제로 라인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뭐 8 인치는 모르겠지만 12 인치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오피스 근무를 하신다라고 알고 있고, 그 공정기술 직무 같은 경우에는 잡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크게는 뭐 두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 신제품이 그런 다양한 공정 기술을 활용해서 구조적으로 만들 때 어떤 공정 기술을 만드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양산에 와서 이제는 뭐 이 설비가 안정적인 레시피를 가질 수 있도록 뭐 레시피를 잘 튜닝한다든지, 그리고 이제는 이 생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같은 시간 내에 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일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열 번째 질문은 반도체 설비 엔지니어는 기술직인지 뭐 사무직인지 요런 질문인데, 이거 제 생각에는 기술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무직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뭐 라인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연차가 쌓이시면 오피스로 올라오시기도 하지만, 네, 엔지니어라는 단어 자체가 기술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기술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번째 질문은 "장비 소재 회사로 커리어를 시작해도 괜찮냐?" 라는 질문인데,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네, 그 업체들은 반도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업체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회사들이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소부장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하셔도 네,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직도 활발한 편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입사가 뭐 글로벌한 장비 업체가 아니더라도 뭐 국내에서 시작을 하시더라도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본인의 능력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갈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번째는 "반도체 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이거는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 양산하고 있는 거를 이제 N세대 제품이라고 하면 N+1은 뭐 개발하는 거고, N+2 정도가 이제 연구소에서 이걸 어떻게 만들지, 어떤 공정을 쓸지, 뭐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체적인 구상을 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연구소나 개발실은 뭐 다양하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네, 뭐 그런 전체적인 그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안정적으로 양산에 가져갈 수 있는 개발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약간 심플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번째 질문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중에 어디가 더 좋은가요?"인데, 이거는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어디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좋지 않나. 뭐 복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지금 뭐 HBM이라든지 D램의 개발 관점에서도 이제 뭐 뉴스 기사를 보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전에도 하이닉스가 복지를 더 이젠 강화가 되면 삼성이 따라가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 'SK 하이닉스가 약간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유일하게 이제 삼성전자가 현재도 뭐 좀 뭐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근무지가 뭐 기흥화성 쪽이다라는 거고, 물론 평택도 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현재 제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좀 더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많이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4번째 질문은 DB 하이텍이나 해외 기업인 마이크론이나 TSMC는 어떤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론이나 TSMC라는 기업으로 해외로 나가셨다가 국내로 다시 오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 계속 쭉 계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미국 쪽으로 가는 거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이오프도 있지만 그만큼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그 성과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뭐 주변을 통해서도 들었기 때문에 네, '해외로 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근데 이 해외로 가게 되면 뭐 가족이라든지 뭐 부모님이라든지 이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 뭐 문제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경력을 쌓고 국내 기업으로 다시 오시면은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DB하이텍도 물론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DB하이텍은 8 인치 회사죠. 그래서 이 8 인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2 인치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번째 질문은 소부장 회사와 메모리 회사 차이점이 뭔가라고 했지만 IDM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IDM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젠 소부장 회사들의 소재 부품 장비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거를 잘 인테그레이션해서 만들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이 부분은 다양한 영상들도 있고 구조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들 아시는 질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16번째 질문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더 좋은가요?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잘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시스템 쪽을 잘 해야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또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죠. 시스템 반도체를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시스템 반도체도 좀 나눠 보면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인텔도 파운드리를 하고 있고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TSMC라는 정말 1위 기업이 워낙 잘하는 부분도 있고, 뭐 틈새 시장을 잘 노려서 안정적으로 산업을 일단은 튼튼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한 단계 점프하는 거를 노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7번째 질문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질문인데요. 자기소개서는 결국은 자기 PR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글 내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키워드 형식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본인이 살아왔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격체를 형성을 했고 어떤 강점을 가지고 그거를 잘 만들어 왔고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인격적인 면, 뭐 자기가 이제는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뭐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깊이 뭐 그런 거를 잘 표현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8번째 질문은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오나요? 이거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삼성전자 쪽 얘기를 들으면 뭐 임원 면접이 있을 거고, 임원 면접에서는 뭐 다양하게 인성 면접이나 뭐 자소서나 경력 사항에 써져 있는 거를 질문을 한다라고 알고 있고, 기술 면접에서는 그 문제 키워드가 주어지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 문제가 몇 개 주어지고 그거를 풀어서 짧은 시간 동안 그거를 발표하는 식으로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직무적인 내용, 전공적인 내용 뭐 그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하셔야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은 실무 면접, 뭐 PT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나 요인데, 이거는 이 예상 질문들을 어떻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찾아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챗GPT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뽑아 달라고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무대 그 위에서 이제는 발표하는 그런 경험을 계속 이젠 노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말을 잘하다가 이제는 누구 앞에서 어디 뭐 강연장 무대 위에서 발표를 할 때 사람이 당연히 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접 스터디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그런 비슷한 유사한 환경에 나를 노출을 하셔 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얼지 않고 잘 발표하고 조리 있게 내 생각을 빠짐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지방대 출신인데 대기업 취업이 가능할까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회사의 이런 뭐 주변 동료나 뭐 후배들을 보게 되면 지방대 출신은 네,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 노력해서 대학에 가는 나를 증빙하는 하나의 스펙인데, 거기서 아무래도 노력을 했던 부분을, 네, 이렇게 뭐 메리트라고 해야 될까요? 메리트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지방대를 갔지만 내가 그 지방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네, 그거를 좀 잘 보여줄 수 있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서울 인서울에 뭐 꼴찌하는 사람을 뽑을 거냐, 지방대에서 진짜 탑한 사람을 뽑을 거냐. 저는 지방대 탑하신 분을 뽑는 게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서울을 했을 때는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했는데 대학교 때는 열심히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방대에 탑을 하셨다고 하면 고등학교 때는 뭐 실수를 했다든지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대학교는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어느 게 더 될 거냐. 저는 초반에보다는 후반에 열심히 한 사람이 좀 더 이렇게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방대라고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하지만 분명히 그런 뭐 메리트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한 게 맞습니다. 불리한 게 맞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1 학년 때 판단을 좀 빨리 하셔 가지고 재수를 한번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편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고, 그 제2 캠퍼스라고 하죠. 제2 캠퍼스라고 하면 본교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거를 제가 짧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 이외에도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이라든지 네,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항상 좋은 일이 있으시도록 응원하고 네,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